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문경세저의 험준한 산마루를 휘감아 돌며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눈보라는 천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섭게 몰아쳤고 김형준은 감각이 마비된 다리를 억지로 끌며 한 걸음 한 걸음을 힘겹게 내디뎠다. 그의 낡은 집신은 이미 헤어져 발가락이 붉게 얼어터져 있었고 거친 산벗 사이로 파고드는 냉기는 뼛속까지 얼려버릴 기세였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죽는다. 죽으면 끝이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되뇌었지만 이미 흐려진 의식 속에서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고 있었다. 하얀 눈밭 위로 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으나 그마저도 맹렬한 눈볼에 금세 덮여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등에는 보찜 하나가 쇳덩이처럼 무겁게 매달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며칠 굶은 배를 채울 식량 대신 오직 붓 한 자루와 벼루 하나만이 소중히 감싸져 있었다. 그것은 역적으로 몰려 참형을 당한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그가 이 지옥 같은 추위를 뚫고 한양으로 가야만 하는 잔인한 이유였다. 형주는 비틀거리며 앙상한 나무줄기를 붙잡았으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눈구덩이 속에 처박히고 말았다. 차가운 눈이 얼굴을 덮치자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으나 이내 몰려오는 졸음이 그를 유혹했다. 여기서 잠들면 편해질 것이다. 더 이상 배고픔도 추위도 멸시도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부르는 초대장처럼 들려왔다. 그때였다. 흐릿한 시야 너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불빛 하나가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도깨비 불인가 아니면 이승을 떠나는 영혼을 인도하는 반딧불인가. 이 산중 깊은 곳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험지에서 불빛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형주는 그 기이한 불빛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그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속삭이는 듯 위태롭게 흔들리며 그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어 다시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꺾이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기어서라도 그 불빛을 향해 가야만 했다. 그것이 산짐승의 눈빛이든 귀신의 장난이든 상관없었다. 어차피 이 눈밭에 누워 얼어 죽으나 무언가에 홀려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맞바람을 뚫고 그가 필사적으로 기어간 곳에는 놀랍게도 다 허물어져 가는 낡은 성황당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기와는 깨져 잡초가 무성하고 벽은 금이가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폐가였으나 그 안에서는 분명 희미한 온기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형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잡고 안을 들여다보려 했으나 문짝은 이미 사가버려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쉰 목소리로 인기척을 내보려 했지만 입에서는 허연 입김만 뿜어져 나올 뿐이었다. 이 처참한 몰골의 사내가 과거에는 조선팔도에서 으뜸가는 명문가의 자제였다는 사실을 누가 짐작이나 하겠는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는 비단 이불을 덮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글을 읽던 귀공자였다. 좌의정을 지냈던 그의 부친은 청렴하고 강직하여 만인의 존경을 받았으나 조정에 불어닥친 피비린내 나는 사화의 광풍을 피하지 못했다.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린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어린 형준만이 늙은 유모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 도망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지옥이었다. 이름도 바꾸고 신분을 숨긴 채 그는 거지나 다름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며 전국을 유랑했다.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쪽잠을 자고 짐승이 먹다 남긴 찌꺼기로 배를 채우면서도 그가 버리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 언젠가 한양으로 돌아가 과거에 급제하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집념뿐이었다. 성황당 안으로 몸을 밀어넣자 바깥의 짐승 같은 바람소리가 일순간 잦아들었다.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구석진 곳에 피워놓은 작은 모닥불 하나가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썩은 나무 타는 냄새와 오래된 흙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향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형주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얼었던 몸이 녹기 시작하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손끝과 발끝에서부터 밀려왔다. 그는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으나 새어나오는 비명은 어쩔 수 없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객이 왔으면 인기척이라도 낼 것이지. 도둑고양이처럼 기어들어와서 산 사람 잠을 깨우는구나. 그 목소리는 늙고 거칠었으나 묘하게 힘이 실려 있어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형주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모닥불 너머 어둠 속에 한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헝클어진 백발은 산발을 했고 입은 옷은 거적대기나 다름없었으나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그의 눈이었다. 노인의 두 눈은 하얗게 멀어 있었으나 형준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한 시선이 느껴졌다. 맹이님이 분명한데도 그는 형준이 어디에 쓰러져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죄송합니다. 눈보라를 피할 곳을 찾다가 그만. 형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으나 노인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잘랐다. 살고자 들어왔으니 죽지는 않겠구나. 허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내 놈의 목숨값이 꽤 비쌀 터인데 가진 것이라고는 붓 한 자루뿐인 놈이 무엇으로 밥값을 하겠느냐. 형준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이 노인은 그가 보찜 속에 붓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그는 본능적으로 보찜을 끌어안으며 뒷걸음질 쳤다. 어르신, 저는 그저 지나가는 과객일 뿐입니다. 가진 것이라곤 이 누추한 몸뚱이밖에 없습니다. 형준이 경계심을 드러내자 노인은 앙상한 손을 뻗어 모닥불에 마른 나뭇가지를 던져 넣었다. 불길이 확 타오르며 노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조소인지 연민인지 모를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허허, 양반댁 자제가 거짓말에는 능통하지 못하구나. 내 놈에게서 나는 묵향이 진동을 하는데 붓장수가 아니라면 글 읽는 선비놈이겠지. 이 엄동설 안에 문경세제를 넘는 꼴을 보니 과거라도 보러 가는 모양이다만 꼴을 보니 과거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객사할 팔자로다. 노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형준의 가슴에 꽂혔다. 객사할 팔자. 그것은 형준이 지난 10년간 수없이 들어온 저주이자 스스로도 두려워했던 운명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기로라도 물러설 수 없었다. 팔자가 그렇다. 한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이상 살아서 나갈 것입니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형준이 간곡히 청하자 노인은 쯧쯧 혀를 찼다. 은혜라, 산 입에 거미줄 치지 않으려면 은혜 타령보다 당장 뱃속에 뜨거운 거라도 채워 넣는 게 순서지. 저기 구석에 개죽 같은 게 있으니 퍼먹거라. 독이 들었으면 죽고 약이 되면 살겠지. 노인이 가리킨 곳에는 깨진 질그릇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희멀건 죽이 담겨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으로 보아 방금 끓인 듯 했다. 형준은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다. 그는 네 발로 기어가 허겁지겁 그릇을 집어들었다. 숟가락도 없이 손으로 죽을 퍼 입으로 가져갔다. 뜨거운 죽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위장이 요동치며 생기를 되찾는 듯했다. 맛을 느낄 새도 없이 한 그릇을 비우고 나니 그제야 이 상황의 기이함이 다시금 피부로 와닿았다. 앞 못 보는 노인이 이 깊은 산중폐가에서 어떻게 불을 피우고 죽을 끓였단 말인가.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음식을 내어준 까닭은 무엇인가. 형준은 입가를 닦으며 노인을 다시 바라보았다. 노인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텅 빈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 노래는 구슬프면서도 어딘가 섬뜩한 곡조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옛적에 궁중에서 불리던 가곡의 한 자락 같기도 했다. 배가 좀 차니 이제야 살 것 같으냐. 노인이 불쑥 입을 열었다. 형주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소생은 개똥이라 부르십시오.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름을 숨기려다 얼버무리는 형준을 보며 노인은 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무너질 듯한 성황당의 천장이 들썩거리는 듯했다. 이름은 무슨 얼어 죽을 이름. 그냥 늙은이라고 부르거라. 그나저나 내놈 눈빛을 보니 원한이 서려 있구나. 붓으로 사람을 죽이러 가는 길이냐, 살리러 가는 길이냐. 그 질문은 형준의 폐부를 찔렀다. 붓으로 사람을 죽이다니. 그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간신배들을 붓끝으로 단죄하고 싶었다. 그것은 복수였으나 동시에 정의이기도 했다. 사람을 살리는 글을 쓰고 싶으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무리를 베어내지 않고서는 살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형준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답하자 노인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모닥불을 휘저으며 불꽃을 일으켰다. 베어낸다라. 칼로 베면 피가 튀고 붓으로 베면 원한이 남는 법. 내 놈의 붓이 칼보다 날카로울지는 두고 볼 일이다. 허나 오늘 밤은 내 놈의 그 뻣뻣한 자존심부터 베어내야 할 것이다. 노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깥의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지며 성황당 문짝이 덜컹거렸다. 마치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듯한 굉음에 형주는 소스라치게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분명 누군가의 손길에 의한 것이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문틈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형주는 숨을 멈추고 부시든 보찜을 움켜쥐었다. 산적일까 아니면 짐승일까?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인간도 짐승도 아닌 기이한 형체의 무엇이었다. 그것은 삿갓을 깊게 눌렀었으나 삿갓 아래로 보이는 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닌 시퍼런 안광뿐이었다. 형준이 비명을 지르려던 찰나 노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툭 내뱉었다. 이제야 왔는가. 내 기다리다 목이 빠지는 줄 알았네. 형준은 눈을 의심했다. 이 괴물 같은 존재가 노인의 손님이라도 된단 말인가.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린 형준에게 노인은 손짓했다. 뭐 하고 있느냐. 손님이 오셨으니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내 놈이 양반이라 윗목을 차지하겠다는 신보는 아니겠지. 형준은 혼란스러웠다.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이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저 문 앞에 서 있는 존재는 형준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이곳은 이승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곳이다.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그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다. 문틈으로 스며든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오르는데 형준의 눈앞에 나타난 손님의 정체는 사람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삿갓을 쓴 거구의 사내라고 생각했던 형체는 문이 완전히 열리자 네 발로 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그것은 산만한 덩치를 가진 잿빛 털의 늑대였다. 아니, 늑대라 부르기에는 그 기세가 너무나도 흉포하고 거대하여 마치 상군산의 주인이라 칭송받는 호랑이의 위용에 버금갔다. 놈의 입에는 갓 숨통이 끊어진 듯 피가 뚝뚝 떨어지는 꿩 한 마리가 물려 있었다. 형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뒷걸음질치다 벽에 등을 부딪혔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쥐고 있던 보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이 좁은 성황당 안에서 저 맹수와 마주한다면 뼈조차 추리지 못하리라는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하지만 노인은 태연했다. 아니, 오히려 반가운 기색마저 역력했다. 오냐 오냐,
눈보라가 일이 심한데 빈손으로 오지 않았구나. 기특한 놈. 노인이 손을 뻗자 거대한 늑대는 순한 양처럼 머리를 조아리며 물고 온 꿩을 노인의 발치에 내려놓았다. 놈의 노란 눈동자가 잠시 구석에 떨고 있는 형준을 훑었으나 마치 하찮은 벌레를 보듯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다. 늑대는 노인의 거친 손길이 머리를 쓰다듬자 낮은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이내 몸을 돌려 눈보라치는 어둠 속으로 홀연히 사라졌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지만 형준의 가슴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다. 이 노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산짐승을 부리는 도술사인가? 아니면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의 현신인가? 뭘 그리 넋을 놓고 있느냐? 밥값이 생겼으니 어서 손질하지 않고. 노인이 꿩을 형준의 앞으로 툭 발로 찼다. 흙투성이 발에 채인 꿩은 핏물이 배어나와 바닥을 적셨다. 형준은 떨리는 손으로 꿩을 집어들었다. 평소라면 하인들이나 했을 천한 일이었으나 지금은 살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분만 줄 알았던 고운 손으로 꿩의 털을 뽑고 배를 가르는 동안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러나 굶주림은 혐오감보다 강했다. 그는 모닥불 위에 꿩을 대충 꿰어 올렸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기 익는 냄새가 성황당 안을 가득 채우자 형준의 입안에는 침이 고이다 못해 흘러내릴 지경이었다. 노인은 익어가는 고기를 보며 입맛을 다셨다. 양반님네, 자제분이라 그런지 고기 굽는 솜씨는 영 젬병이로구나. 겉은 타고 속은 서리 걷지 않느냐. 타박을 하면서도 노인은 형준이 건넨 꿩다리 하나를 덥석 받아들고는 걸신 들린 듯 뜯어먹기 시작했다. 뼈까지 오독오독 씹어먹는 그 모습은 흡사 굶주린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다. 형준은 남은 고기 조각을 바라보며 침을 삼켰다. 며칠을 굶은 위장이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쳤다. 하지만 노인은 형준에게 먹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뼈를 퇴 뱉어내며 형준을 뚫어져라 응시할 뿐이었다. 그 텅 빈 눈동자는 형준의 갈등을, 그 비참한 욕망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듯했다. 매우고 싶으냐? 노인이 불쑥 물었다. 형준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체면 차릴 것 없다. 짐승처럼 달려들어 뺏어 먹고 싶지 않느냐. 내 놈 뱃속에서 천둥이 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노인의 조롱 섞인 말에 형준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배가 고픈 것은 사실이나 짐승 취급을 받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꽉 쥐었던 주먹을 풀며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어르신께서 먼저 드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소생은 아까 먹은 죽으로 족합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자 마지막 남은 양반의 자존심이었다. 노인은 픽 웃더니 먹던 고기를 내려놓았다. 돌이라 굶어 죽어가는 마당에 도리를 찾다니 역시 썩어빠진 선비놈들의 허울은 질기기도 하구나. 노인은 기름진 손을 자신의 옷자락에 쓱쓱 문질러 닦았다. 그러고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며 더욱 기괴한 요구를 해왔다. 배가 부르니 몸이 쑤시는구나. 이 엄동설 안에 삭신이 쑤셔 견딜 수가 없어. 내 놈이 와서 내 발 좀 주물러라. 눈먼 늙은이 수발드는 셈치고 말이다. 형준은 귀를 의심했다. 초면인데다 신분도 알 수 없는 노인의 발을 주무르라니. 그것도 며칠은 씻지 않아 때가 꼬질꼬질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 발을 말이다. 과거 그의 집에는 수십 명의 노비가 있었고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그런데 지금 천안거린 앞에서 노비 노릇을 하라니. 형준이 머뭇거리자 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내리쳤다. 왜 더러워서 못하겠느냐? 내 발에때가 내 놈의 그 고고한 콧대보다 더럽다 생각하느냐? 천하를 다스리는 재상이 되겠다면서 백성의 썩은 발 하나 만지지 못하는 놈이
무슨 정치를 논하고 백성을 구제하겠다고. 노인의 호통은 천둥처럼 형준의 뇌리를 때렸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그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고작 냄새나는 발 하나에 주저하고 있는 자신의 꼴이라니. 형준은 입술을 깨물며 노인의 발치로 다가갔다. 그리고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노인의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차갑고 거친 감초코를 찌르는 악취. 그러나 그는 꾹 참고 정성껏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역겨움에 숨을 참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형준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이 늙고 병든 발, 평생을 거친 땅을 밟으며 살아왔을 이 발이 조선팔도 유랑민들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 또한 유배지에서 이런 발을 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형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더욱 힘을 주어 언발을 녹이듯 정성스레 주물렀다. 노인은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으나 형준의 손길이 진심임을 느꼈는지 점차 표정이 누그러졌다. 손끝이 맵지 않고 따뜻하구나. 마음이 차가운 놈인 줄 알았더니 아직 온기는 남아있는 모양이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꼬르륵 소리가 다시 한번 형준의 배에서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컸다. 민망함에 고개를 숙인 형준에게 노인은 뜻밖의 말을 던졌다. 고기는 질겨서 소화가 안 된다. 밥이 먹고 싶구나. 내놈 보찜 속에 숨겨둔 주먹밥 하나 있지 않느냐. 그거 내놓아라. 형준은 소스라치게 놀라 보찜을 바라보았다. 꽁꽁 얼어 돌덩이처럼 변한 주먹밥 하나. 그것은 그가 문경세제를 넘다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을 때 먹으려고 남겨둔 마지막 비상식량이었다. 이걸 다 내어주면 그는 내일 당장 굶어 죽을지도 몰랐다. 꿩고기도 주지 않았으면서 이제는 내 마지막 생명줄마저 내놓으라니. 이것은 시험인가 아니면 노욕인가. 형준은 갈등했다. 주먹밥을 움켜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걸 주면 나는 죽는다. 하지만 거절하면 이 노인을 아니 나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는 것이다. 찰나의 순간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다. 형준아, 남을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벼슬은 흉기가 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찜을 풀었다. 차갑게 식은 주먹밥을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여기 있습니다. 비록 얼어서 딱딱하지만 곡기를 채우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심정이었다. 노인은 주먹밥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는 묘한 표정으로 형준을 올려다보았다. 눈동자는 없었지만 그 시선은 형준의 영혼을 꿰뚫고 있었다. 헤어허, 바보 같은 놈. 지놈 죽을 줄 모르고 남 좋은 일만 하는구나. 내 아비도 그러다가 제명에 못 죽었지 않더냐. 노인의 입에서 나온 아비라는 말에 형준은 감전된 듯 몸을 떨었다. 어르신,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 아버님을 아십니까? 형준이 다급하게 물었으나 노인은 대답 대신 주먹밥을 베어 물었다. 우적우적 씹는 소리만이 성황당의 정막을 채웠다. 형준은 애가 탔으나 노인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다 먹고 난 노인은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듯 트림을 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형준의 앞으로 던졌다. 그것은 다 달아빠진 집신한 켤레였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짚이 다 풀려 신을 수나 있을지 의문스러운 물건이었다. 이게 밥값이다. 내일 날이 밝으면 신고 가거라. 형준은 황당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어르신, 저는 이미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썩어서. 잔말 말고 신어라 내놈의 그 비단 해에는
한양 땅을 밟기도 전에 닳아 없어질 것이다. 허나 이 집신은 널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게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형주는 멍하니 썩은 집신을 바라보았다. 가장 높은 곳이라니. 과거 급제를 말하는 것인가. 밤이 깊어지자 노인은 벽에 기대어 코를 골기 시작했다. 형주는 잠이 오지 않았다. 배는 고프고 몸은 쑤시고 머릿속은 온갖 의문으로 가득 찼다. 노인이 내뱉은 말들, 늑대와의 조우, 아버지에 대한 언급. 모든 것이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정교했다. 그는 모닥불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거대한 용 한 마리가 흙탕물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았다. 용의 발에는 형준이 받은 그 썩은 집신이 신겨져 있었다. 이려나라 해가 중천이다. 누군가의 고함에 형준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성황당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노인도 늑대의 흔적도 꿩의 뼈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직 타다 남은 모닥불의 재와 형준의 무릎 앞에 놓인 썩은 집신 한 켤레만이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눈보라는 멈췄고 눈 덮인 산하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찾으려 했으나 성황당 주변에는 오직 형준이 들어올 때 남긴 발자국 외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늑대의 발자국도 노인의 지팡이 자국도 없었다. 마치 그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형준은 허탈감에 주저앉았다.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귀신에 홀린 것인가? 하지만 뱃속은 여전히 텅 비어 쓰라렸고 손에 들린 집신의 감촉은 생생했다. 그는 집신을 들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겉보기엔 썩은 집신이었으나 안쪽 바닥에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다. 먹물도 아니고 손톱으로 긁어 쓴 듯한 그 글귀는 단 4글자였다. 형준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집신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전하는 계시이자 앞으로 닥쳐올 운명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신발을 벗어던지고 노인이 준 집신으로 갈아 신었다. 발에 딱 맞춘 듯 편안했다. 썩은 냄새는 어느새 사라지고 발바닥에서부터 기이한 열기가 올라와 온몸으로 퍼지는 듯했다. 배고픔도 추위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가자, 한양으로. 형준은 보찜을 다시 단단히 메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에 유약했던 도련님의 것이 아니었다. 폭설을 견디고 살아남은 야생화처럼 그의 눈에는 도끼와 함께 꺾이지 않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등 떠밀고 있었다. 문경세제의 가파른 고갯길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 길의 끝에는 그를 멸시할 세상과 그가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형준은 망설임 없이 첫 발을 내디뎠다. 썩은 집신이 뽀드득 눈을 밟으며 깊은 자국을 남겼다. 한양의 거리는 화려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넘어온 문경세제의 칼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도성의 거리는 활기로 넘쳐났다. 남대문 숭례문을 지나 운종가에 들어서자 전국 팔도에서 올라오른 진귀한 물건들이 산 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과 짐을 나르는 등짐 장수들이 뒤엉켜 거대한 인파의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10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으나 김영준에게 이곳은 더 이상 그리운 고향이 아니었다. 거리를 메운 수많은 사람들 중 그를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그 역시 누구에게도 아는 체할 수 없는 처지였다. 화려한 기와집들은 마치 그를 비웃는 듯 위압적으로 솟아있었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고소한 기름 냄새는 텅 빈 위장을 더욱 쓰라리게 할 뿐이었다. 그는 마치 이승에 섞이지 못하는 구천을 떠도는 원기가 된 기분이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발이었다. 험준한 상기를 넘어 수백 리 길을 걸어왔건만 노인이 준 썩은 집시는 닳기는커녕 처음 신었을 때보다 더 질겨져 있었다.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열기가 지친 몸을 지탱해주고 있었기에 그는 쓰러지지 않고 이 낯선 도시의 한복판을 걸을 수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북촌 어귀에 있는 먼 친척 당숙의 집이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아버님께 아부를 떨던 자였다. 형주는 굳게 닫힌 소슬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걔 아무도 없느냐?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행랑가범이 고개를 내밀었다. 거짓골을 한 형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아범은 코를 막으며 손사래를 쳤다. 동냥을 하려거든 저작거리로 가시오. 여기는 댁 같은 거지가 얼씬거릴 곳이 아니오. 형준은 몸열감을 참으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서찰 하나를 꺼내려 했다. 나는 거지가 아니라 이 댁 대감님께. 그 순간 대문 안쪽에서 헛기침 소리와 함께 당숙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단 도포를 입고 곰방대를 문 그는 형준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10년 세월이 흘렀어도 피를 나눈 조카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다. 형준의 눈에 일말의 희망이 스쳤다. 숙부님, 저 형준입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따뜻한 포옹이 아닌 차가운 냉대였다. 당숙의 얼굴은 공포와 경멸로 일그러졌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행랑가범에게 다급히 소리쳤다. 뭐 하고 있느냐? 저 미친놈을 당장 내쫓지 않고 역적의 씨앗이 어디라고 감히 여기가 들어오려 해. 역적의 씨앗. 그 말은 형준의 심장에 박힌 대못을 다시 후벼 파는 것과 같았다. 아범이 들고 있던 빗자루로 형준을 밀쳐냈고 형준은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숙부님, 제가 과거를 보러 왔습니다. 하룻밤만이라도 재워주시면. 형준이 절규하듯 외쳤으나 대문은 쾅 소리를 내며 닫혀버렸다.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형준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세상 인심이 얇다 한들 피를 나눈 혈육마저 등을 돌릴 줄은 몰랐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며 일어섰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 기대한 내가 어리석었다. 내 힘으로 일어서리라. 갈 곳을 잃은 형준은 피막골의 허름한 주막으로 발길을 옮겼다. 과거 시험을 앞두고 전국에서 몰려든 선비들로 주막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시끌벅적한 술자리에 끼지 못한 가난한 선비들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국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형준 역시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품속에 숨겨둔 엽전 몇 잎을 만지작거렸다. 유랑 생활 동안 집신을 삼아 팔아모은 전 재산이었다. 실의 기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허기를 달래고 있을 때였다. 주막문이 벌컥 열리며 화려한 차림의 무리가 들이닥쳤다. 값비싼 비단옷에 각근을 길게 늘어뜨린 그들은 한눈에 봐도 세도가의 자제들이었다. 그 중심에는 오만방자한 표정으로 부채를 흔드는 한 사내가 있었다. 박도수. 형준의 손이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형준의 아버지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고 간 간신 박대감의 아들이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하필 이 넓은 한양 땅에서 그것도 가장 비루한 모습일 때 마주치다니. 박도수 무리는 주막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이번 과거 시제는 이미 대감마님 귀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네. 자네가 장원급제는 따놓은 당상 아니가. 옆에 있던 추종자가 아첨을 떨자 박도수는 거만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허허, 글재주도 없는 놈들이 과거는 봐서 무엇하나. 나라실은 우리 같은 명문가가 맡아야 격이 사는 법이지.
그들의 대화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으나 주막 안에 누구도 감히 그들에게 대꾸하지 못했다. 형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국밥 그릇에 얼굴을 묻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으나 지금 정체를 들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묵묵히 밥을 삼키려 했으나 목구멍이 막혀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였다. 술에 취한 박도수의 시선이 우연히 구석에 처박혀 있는 형준에게 머물렀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이내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에어이, 거기 구석에 쥐새끼처럼 처박혀 있는 놈. 낯이 익은데 고개 좀 들어보거라. 박도수의 호령에 주막 안의 시선이 일제히 형준에게 쏠렸다. 형준은 못 들은 척하려 했으나 박도수의 하인들이 다가와 강제로 형준의 고개를 젖혔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형준의 얼굴을 확인한 박도수는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이게 누구신가? 옛날에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던 김판서댁 도련님 아니신가? 역적의 자식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주막 안이 술렁거렸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말에 사람들은 경멸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형준은 이를 악물고 박도수를 노려보았다. 사람을 잘못 보셨소. 나는 그저 지나가는 과객일 뿐이오. 교진말 내놈 눈깔이 얘나. 지금이나 똑같이 재수가 없는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박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준에게 다가왔다. 술 냄새와 분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형준의 낡은 옷과 집신을 보며 킬킬거렸다. 꼴이 아주 가관이구나. 양반 체면에 썩은 집신이라니. 내 아비가 저승에서 통곡을 하겠어.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에 형준의 인내심이 끊어질 듯 팽팽해졌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저놈의 목을 물어뜯고 싶었다. 보찜 속에 숨겨둔 붓이 마치 단검처럼 느껴졌다. 저 목을 찌르면 붉은 피가 솟구치리라. 형준의 손이 보찜으로 향하는 찰나 박도수는 먹고 있던 술잔의 술을 형준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차가운 술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처럼 턱 밑으로 떨어졌다. 굴욕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몇 거라. 내 놈에게는 이 술도 과분하다. 바닥에 흐른 것까지 핥아먹어. 그러면 내 특별히 과거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마. 박도수는 낄낄거리며 형준을 발로 툭툭 건드렸다. 주위의 추종자들도 따라 웃었고 주막 주인조차 권세가 무서워 고개를 돌렸다.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기분. 형준의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죽이자. 이놈을 죽이고 나도 죽자. 어차피 희망은 없다. 사리가 이성을 집어삼키려는 순간 형준의 시선이 자신의 발에 닿았다. 흙투성이가 된 썩은 집신. 술에 젖어 더욱 초라해 보였지만 그 신발은 형준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문경세제의 눈보라 속에서 만난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칼로 베면 피가 튀고 붓으로 베면 원한이 남는 법. 이 집신은 널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게다. 노인은 알고 있었을까? 그가 한양에 오면 이런 수모를 겪을 것을. 그리고 이 순간 칼을 뽑느냐 붓을 쥐느냐의 기로에 설 것을. 형준은 숨을 몰아쉬며 감았던 눈을 떴다. 지금 박도수를 죽이면 그것은 개인의 복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저 자를 그리고 저 자를 낳은 썩어빠진 세상을 글로써 베어버린다면 그것은 혁명이 된다. 형준은 보찜을 움켜쥐었던 손에 힘을 풀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엎드렸다. 박도수와 그 무리는 형준이 굴복했다 생각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럼 그렇지. 역적놈의 새끼가 별 수 있나. 조롱과 멸시가 빗발쳤으나 형준은 들리지 않았다. 그는 바닥을 기는 신용을 하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칼을 갈았다. 그것은 쇠로 만든 칼보다 더 날카롭고 차가운 문장의 칼날이었다.
박도수가 흥미를 잃고 자리로 돌아가자 형주는 비틀거리며 주막을 빠져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으나 술에 젖은 몸보다 마음이 더 시렸다. 그는 인적이 드문 청계천 다리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이 오늘 밤 그가 묵을 숙소였다. 내게 흐르는 물에 얼굴을 씻고 보찜에서 벼루를 꺼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형주는 벼루에 먹을 갈기 시작했다. 먹을 까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정적을 갈랐다. 슥슥슥. 검은 먹물이 벼루에 차오를수록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운 심연처럼 가라앉았다. 분노는 정제되어 서리빨 같은 기백이 되었고 슬픔은 응축되어 단단한 결의가 되었다. 두고 보아라. 내 붓끝이 너희들의 심장을 꿰뚫을 날이 머지않았다. 형주는 먹을 듬뿍 찍은 붓을 들어 허공에 글자를 썼다. 바람풍 펑. 세상의 풍파를 견디고 이제 스스로 바람이 되어 저 썩은 조정을 쓸어버리겠다는 다짐이었다. 내일이면 과거 시험이 시작된다. 그곳은 총성 없는 전쟁터이자 형준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사형장이다. 그는 집신을 벗어 가지런히 놓았다. 어둠 속에서도 집신 바닥에 새겨진 토룡승천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듯했다. 흙 묻은 용은 아직 진흙 속에 있다. 하지만 승천할 준비는 끝났다. 다리 밑 어둠 속에서 형준의 눈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형준은 과장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다. 경복궁 앞들은 이미 수천 명의 선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자, 부정행위를 위해 소매 속에 책을 숨기는 자, 긴장하여 헛구역질하는 자 등 아수라장이었다. 그 혼란 속에서 형준은 요동치지 않는 바위처럼 서 있었다. 그의 낡은 옷차림의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저 멀리 앞줄의 박도수가 비단 방석 위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형준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마음껏 웃어둬라. 그것이 내 놈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 곧이어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관리가 단상에 올랐다. 임금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국왕이 자리에 앉았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임금의 입안이 시제 시험 문제가 적힌 족제에 쏠렸다. 형준 역시 마른 침을 삼키며 단상을 주시했다.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그의 운명을 가를, 아니 조선의 운명을 바꿀 시제가 발표되려는 찰나였다. 형준의 뇌리에 문경세제의 노인이 들려주었던 기묘한 예시이야기 하나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설마, 그럴 리가. 심장이 터질 듯 박동하기 시작했다. 궁궐의 앞들 근정전 마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천 명의 선비들이 내뿜는 긴장감이 공기를 팽팽하게 당기고 있었고 오직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 소리만이 그 정막을 간헐적으로 깨뜨릴 뿐이었다. 형준은 먹을 가는 손을 잠시 멈추고 단상을 응시했다. 마침내 시제와를 알리는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자 승지왕명을 출납하는 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임금이 내린 문제를 낭독했다. 그 목소리는 근정전의 기와를 타고 넘어와 형준의 귓가에 천둥처럼 꽂혔다. 논하라. 눈먼 자가 길을 인도하고 썩은 것이 천하를 지탱하는 이치에 대하여. 순간 과장 시험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서삼경이나 성리학의 이치를 묻던 평소의 시제와는 너무나도 다른 기괴하고 난해한 문제였다. 눈먼 자가 어찌 길을 인도한단 말인가? 썩은 것이 천하를 지탱하다니 이는 궤변이 아닌가? 당황한 선비들은 붓을 들 생각조차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앞줄에 앉아있던 박도수 역시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족집게 과외 선생을 수십 명이나 붙여 예상 문제를 뽑았으나 이런 해괴망측한 주제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다. 그는 당황하여 벼루에 먹을 쏟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커닝할 만한 답안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형준만은 달랐다. 시제를 듣는 순간 그의 등줄기에 전율이 일었다. 눈먼 자가 길을 인도한다. 문경세제의 폭설 속에서 만났던 그 앞 못 보는 노인. 썩은 것이 천하를 지탱한다. 그 노인이 던져준 지금 자신의 발에 신겨진 썩은 집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노인이 예언했던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형주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눈을 감았다. 노인의 목소리, 눈보라 소리, 그리고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시제는 단순히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조선의 현실을 꿰뚫는 비수였다. 조정의 대신들은 눈을 뜨고 있으나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의 고통을 보지 못하니 실상은 장님이나 다름없고 백성들은 썩은 집신처럼 천대받으나 그들이 흘리는 피땀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형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는 나그네의 것이 아니었다. 먹을 까는 손길에 힘이 실렸다. 벼루에 고인 검은 먹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피이자 자신이 10년간 삼켜온 눈물이었다. 그는 붓을 들어 먹을 듬뿍 찍었다. 하얀 화선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전장이었다. 형주는 주저없이 붓을 내리꽂았다. 일필휘지, 이비후이지. 붓끝이 종이 위를 춤추듯 미끄러져 나갔다. 글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터져 나왔다. 형주는 10년간의 유랑 생활에서 목격한 백성들의 참상을 거침없이 써 내려갔다. 탐관 오리의 수탈에 신음하는 농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선비,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외면하고 호의호식하는 조정의 간신배들. 그는 붓으로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박도수의 아비와 같은 자들이, 권력을 잡고 흔드는 세상 눈뜬 장님들이 판치는 세상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붓대가 부러질 듯 휘어지고 먹물이 튀어 그의 얼굴과 옷을 얼룩지게 했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신이 들린 무당처럼 혹은 억울한 원혼이 빙의된 것처럼 그는 써내려갔다. 주위의 선비들이 하나둘 붓을 놓고 탄식하거나 엉터리 답안을 작성하느라 끙끙 앓는 동안 형준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의 붓질 소리는 날카로운 칼바람 소리 같았고 종이를 넘기는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위엄이 있었다. 감독관들조차 그 기세에 눌려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박도수는 멍하니 형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초라한 거지 행색의 사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자신을 압도하고 있었다. 질투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 박도수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마침내 타종소리와 함께 시험이 종료되었다. 형준은 마지막 문장을 맺고 붓을 내려놓았다. 하여 전하께서는 썩은 집신을 굽어 살피시어 흙 묻은 용이 승천할 수 있는 길을 여시옵소서.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가 탈진할 것 같았으나 가슴속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했다. 답안지를 제출하고 과장을 빠져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썩은 집신은 여전히 그의 발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궁궐 안에서는 채점관들이 모여 답안지를 심사하고 있었다. 수천 장의 답안지 중 대부분은 임금의 비위를 맞추거나 뻔한 공자, 왈맹자왈을 늘어놓은 것들이었다. 채점관들은 하품을 하며 지루해했다. 그때 한 늙은 대제학이 답안지 하나를 집어들더니 흠칫 놀랐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 문장은. 대제학은 침을 꼴깍 삼키며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경악과 감탄으로 붉게 물들었다. 글씨체는 힘이 넘쳐 종이를 뚫을 기세였고 문장은 화려하면서도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지금의 조정 대신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위험천만한 것이었다. 보통 때라면 불경죄로 다스릴 수도 있는 글이었으나 그 논리가 너무나 정연하고 충심이 서려 있어 감히 버릴 수가 없었다. 전하께서 보셔야 한다. 이 글은 필시 범상한 자의 것이 아니다. 대제학은 다른 답안지들을 제쳐두고 그 답안지를 가장 위에 올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편전. 임금은 밤새 채점된 답안지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장원급제 후보로 올라온 몇 장의 답안지를 훑어보던 임금의 표정은 시큰둥했다. 하나같이 영혼 없는 글들 뿐이구나. 짐이 원한 것은 이런 죽은 글이 아니다. 임금은 실망하여 붓을 던지려 했다. 그때 대제학이 조심스럽게 한 장의 답안지를 바쳤다. 전하, 이 글을 한번 보시옵소서. 비록 그 내용이 과격하여 조정의 반발을 살 수 있으나 그 기계와 문장력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옵니다. 임금은 의아한 표정으로 답안지를 받아들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임금의 눈동자가 커졌다. 물은 눈은 사물을 보는 것이나 익숙했다. 너무나도 익숙한 필체 그리고 이 거침없는 문체. 10년 전 자신의 곁에서 밤새워 나라를 걱정하고 토론하던 중마고의자 충신이었던 김판서의 글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임금은 숨을 멈추고 글을 읽어 내려갔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용과 같았다. 글 속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과 간신배들을 향한 서슬퍼런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답안지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은 자가 저승에서 보내온 상소문이었다. 답안지의 마지막 문장. 토룡승천 투롱성텐 이라는 구절에 이르자 임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이 필체, 이 기백, 설마 그가 살아있었던 것인가? 임금은 고개를 들어 대제학을 바라보았다. 이 답안지의 주인이 누구냐? 당장 이름을 확인하라. 승지가 급히 답안지의 이름을 가린 봉인을 뜯었다. 김, 형, 준이라 하옵니다. 본관은 안동 부친의 조남은 승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조정에서 금기시된 이름 역적의 가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김영준 내 그럴 줄 알았다. 호랑이 자식이 개가 될 수는 없는 법. 임금의 목소리가 편전을 울렸다. 여봐라, 당장 이 김영준이라는 자를 대전으로 들라하라. 내 직접 그 얼굴을 보아야겠다. 한편 형주는 초조한 마음으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도수와 그의 무리들은 이미 자신들이 합격할 것이라 확신하며 축하 연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궁궐문이 열리고 내관들이 줄지어 나왔다. 그들은 방을 붙이는 대신 큰 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외쳤다. 제요창 사는 유학. 벼슬하지 않은 선비. 김영준이 누구냐? 어명이시다. 지금 당장 입궐하라. 군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웅성거림 속에서 낡은 옷을 입고 집신을 신은 형준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으나 눈빛만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박도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그를 바라보았다. 형준은 박도수를 스쳐 지나가며 나직이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눈뜬 장님은 길을 잃었으나 썩은 집신은 이제 용이 되어 날아오를 것이다. 형준은 내관들의 안내를 받아 궁궐 안으로 들어섰다. 10년 전 죄인의 아들로 쫓겨나던 그 문을 이제는 당당히 어명을 받은 인재로서 다시 넘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마다 썩은 집신이 바닥을 누르며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저 멀리 근정전의 지붕 위로 형준이 꿈에서 보았던 황금빛 용이 구름을 뚫고 솟아오르는 듯한 환영이 어른거렸다. 대전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적인 공기가 김형준의 전신을 휘감았다. 금빛으로 찬란하게 장식된 용상 위에는 조선의 지존인 임금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양옆으로 도열한 대신들은 낡은 삼벗에 썩은 집신을 신고 들어오는 형준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개 중에는 박도수의 아비인 이조판서 박대감도 있었다. 그는 형준을 보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몸을 떨었다. 형준은 주눅 들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임금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거창유학 김형준 전하의 부름을 받고 왔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편전의 기둥을 울릴 만큼 단단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골룡포 자락이 끌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다. 임금은 형준의 앞까지 다가와 흙투성이가 된 그의 집신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고개를 들라. 임금의 명에 형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마주친 순간 임금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10년 전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친구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세월에 풍패 거칠어졌으나 그 올곧은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다. 네가 쓴 글을 보았다. 눈먼 자가 길을 인도하고 썩은 것이 천하를 지탱한다라. 그 뜻이 무엇이냐? 임금의 질문에 형준은 숨을 고르고 답했다. 전하 조정에 눈과 귀가 되어야 할 대신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백성의 고통을 보지 못하니 이 나라의 정치는 장님이 길을 안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가장 천대받는 백성들이 썩은 집신처럼 진흙탕을 구르며 나라를 떠받치고 있으나 윗분들은 비단신이 더러워질까 땅을 밟지 않으려 하십니다. 썩은 집신의 희생을 모르는 비단신은 언젠가 그 화려함 속에 갇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형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조정 대신들의 가슴에 꽂혔다. 곳곳에서 헛기침 소리와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박대감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전하 저놈은 역적의 자식입니다. 감히 주상 전하 앞에서 조정을 능멸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사옵니다. 당장 저놈을 하옥시키고 능지처참에 처하시옵소서. 박대감의 서슬 퍼런고함에 편전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러나 임금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대감을 쏘아보았다. 역적이라. 과연 누가 역적이더냐? 충신을 모함하여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여 국정을 농단한 자가 역적이냐? 아니면 그 억울함을 풀고 나라를 바로 쓰고자 목숨을 걸고 직언하는 자가 역적이냐? 임금의 호통은 천둥 소리보다 컸다. 임금은 품속에서 형준의 아버지가 남긴 상소문을 꺼내 던졌다. 1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담긴 문서였다. 박판서 내놈이 조작한 증거들이 여기 다 있다. 내놈의 탐욕이 내 눈을 가리고 내 친구를 죽였다. 박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저 전하, 억울하옵니다. 그가 발악했으나 임금은 이미 결단을 내린 후였다. 여봐라, 대역죄인 박가와 그 일당을 당장 포박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들의 가산을 정몰하고 일가 친척은 모두 관노로 삼을 것이다. 호위 무사들이 들이닥쳐 박대감을 끌고 나갔다. 끌려나가며 지르는 그의 비명소리가 멀어질수록 편전 안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임금은 다시 형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임금이 직접 허리를 굽혀 형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것이다. 내 너무 늦었다. 미안하다. 네 아비의 원혼을 달래고 너의 그 기계를 높이 사노라. 임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형준의 손등을 적셨다. 형준 역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10년의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형주는 문과 장원급제라는 연계와 함께 아버지의 관작을 회복받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다. 멸문지화를 당했던 집안은 다시 일어섰고 그를 멸시했던 친척들은 문전성시를 이루며 아부를 떨었다. 그러나 형주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곳간을 열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의 사연을 들어주었다. 그는 관복을 입고 조정에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그 썩은 집신을 곁에 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집신 정승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형주는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마음은 언제나 문경세자의 눈보라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를 살리고 그를 이곳까지 이끌어준 그 기이한 노인을 잊을 수가 없었다. 이듬해 봄 산천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필 무렵 형주는 휴가를 청하고 문경세제로 향했다. 칼바람이 불던 그 험한 고갯길은 이제 따스한 봄바람과 꽃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단 가마를 타지 않고 직접 걸어서 산을 올랐다.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그곳 성황당이 있던 자리에 도착했을 때 형주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에는 허물어져 가는 성황당 대신 잡초가 무성한 낡은 무덤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비석조차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다. 형주는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분명 이 자리였는데 그때 지나가던 나무꾼 노인이 형준을 보고 말을 걸었다. 나으리 누굴 찾으십니까? 여기는 수십 년 전부터 주인 없는 무덤만 있던 곳입지요. 형준이 물었다. 혹시 이곳에 살던 눈먼 노인을 아시오? 성격이 괴팍하고 도수를 부리는 듯한 나무꾼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눈먼 노인이라뇨. 이 산중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다만 나무꾼은 무덤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산에 들어와 굶어 죽은 선비가 한 분 계셨다고 합지요. 그분이 죽어서도 이 고개를 넘는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을 지켜준다는 소문은 있습니다만. 형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 밤 그가 만난 노인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에 서린한 애연이자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선비들의 영혼이 뭉쳐진 존재, 혹은 형준의 아버지가 보낸 수호령이었을지도 모른다. 형준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품에서 깨끗한 새 집신 한 켤레와 술 한 병을 꺼내놓았다. 어르신, 아니 선배님, 덕분에 제가 길을 찾았습니다. 이 썩은 세상에서 집신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질기게 백성을 떠받치며 살겠습니다. 형준이 절을 올리자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바람결에 희미하게 노인의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오냐, 그거면 되었다. 밥값은 톡톡히 했구나. 형준은 한참 동안 무덤개 앉아산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굽이치는 강물과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들이 보였다. 그가 지켜야 할 세상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집신끈을 단단히 묶었다. 비단신은 편안하지만 발을 무디게 만들고 집신은 거칠지만 땅의 기운을 느끼게 한다. 그는 평생 이 깨달음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형준이 산을 내려가는 뒷모습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세월이 흘러 김형준은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는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가뭄이 들면 자신의 녹봉을 털어 구휼하고 홍수가 나면 직접 흙을 나르며 둑을 쌓았다. 그의 집 사랑방에는 비단 병풍 대신 낡고 썩은 집신 한 켤레가 보물처럼 걸려 있었다. 후대 사람들은 그 집신을 보며 진정한 출세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임을 배웠다. 어느 날 늙은 형준이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예시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얘들아, 용은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그 용이 태어나는 곳은 깊고 어두운 흙 속이란다. 흙 묻은 용만이 진짜 용이 될 수 있는 법이지. 그의 눈빛은 늙어 흐릿해졌으나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문경세제의 눈보라를 뚫고 피어난 강인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은은한 묵향처럼 긴 여운을 남겼다. 눈보라가 그친 뒤에야 매화가 향기를 바라듯 고난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완성되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